중동의 석유 부국들이 돈만 펑펑 써대던 1970년대 100년 앞을 내다본 지도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란의 군주 팔라비 2세 모하마드 레자샤 팔라비인데요. 1974년 테헤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석유는 귀중한 자원이지만 언젠가는 고갈된다. 이란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원자력 발전이 해답이다. 가능한 빨리 원전을 건설해 23,0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해 내륙 도시로 공급하겠다며 원전 건설 계획을 천명했죠. 다른 중동 석유 부국들이 석유만 믿고 떵떵거릴 때 미래를 계획한 겁니다. 그렇게 건설된 발전소가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1200km 떨어진 걸프만 연안의 부쉐르 원전입니다. 중동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발전소 건설을 적극 지원한 국가가 있었는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미국입니다. 현재 날카로운 갈등 관계를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반세기 전에는 상황이 그랬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란을 중동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여겼고 이란의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죠. 1975년 독일 기업 지멘스와 미국의 기술 지원 하에 원전 첫 공사가 시작됐고 지멘스는 원자로 2기를 건설했습니다. 이렇게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 같았습니다만 1979년 이란 혁명으로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반미 성향의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서자 동맹은 하루아침에 적대관계로 변했습니다. 한때는 원전으로 밝은 미래를 꿈꾸던 두 나라는 지금 폭격을 감행하고 보복을 감행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난 6월 22일 새벽 2시 10분 페르시아만을 바라보는 이란 고원지대에 굉음이 울렸습니다. 18시간 전 미주리주 화이트몬 공군기지를 이륙한 7대의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가 미드나잇 해머 작전을 실행한 겁니다. 3만 파운드짜리 GBU-57 벙커버스터 폭탄 14발이 이란의 포로도, 나탄즈, 아이스파한 핵시설을 강타했죠. 놀라운 건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백악관은 이란과의 외교적 접촉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2주 안에 군사개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말은 결국 사흘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닙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한 첫 사례니까요. 그리고 이란은 폭격 하루 만에 카타르 미 공군기지에 미사일 6발을 쏘는 등 지금 중동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보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했던 것일까요? 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미국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과 이란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하마스와의 2년 전 전쟁, 정확히는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하마스가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발발했는데 하마스의 근거지는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는 이스라엘 영토 귀퉁이에 붙은 길이 41km, 폭 10km의 아주 좁은 지역으로 여기에만 무려 230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데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위에 콘크리트 장벽을 세워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넓은 감옥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사실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저 감옥을 공격하면 아마 가자지구는 한 줌의 재가 될 테지만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중동 국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땅인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동 국가들이 있으니까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유대인들의 건국선언으로 다시 현실 세계에 등장했는데 이는 성경 속의 나라가 현실 세계로 툭 튀어나온 사례입니다. 그런데 건국선언 다음 날부터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등 아랍 5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합니다. 성인 5명이 신생아 1명을 잡겠다고 나선 꼴인데 신생아가 성인 5명을 이기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 패배의 대가로 이스라엘에 살던 70만 명의 아랍인들이 난민이 되어 팔레스타인 문제로 불거진 겁니다. 사실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알려진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더불어 동예루살렘, 현 이스라엘 영토는 과거 로마 시대부터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땅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아울러 이 지역은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 왕국이 존재했던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고향으로 여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동 국가들은 이 땅을 여전히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원래 국가의 개념이 아닌 땅의 개념인 것이죠. 현재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팔레스타인이라 부르는데 어느 국가에서는 국가로 인정하기도 하고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이 지역을 지배했던 오스만 튀르크 후손이거나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계통의 아랍인들입니다.
그런데 그중 이슬람 순위파 종주국이자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고 당연히 외교관계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이스라엘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데, 왜냐하면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시아파 맹주 이란이라는 공통의 주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사우디나 이란은 둘 다 이슬람 국가인데 이슬람교는 크게 두 종파로 나뉩니다. 문제는 이 두 나라가 각각 수니파와 시아파를 대표한다는 점. 사우디에서는 수니파가 전체 무슬림의 약 90%로 압도적인 수치를 자랑하고 시아파는 10%로 소수입니다. 반면 이란, 이라크, 바레인, 아제르바이잔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시아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죠. 종교적인 문제에 더해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통제하고 있는데, 이란은 미국 등 서방과 갈등이 생기면 번번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이 봉쇄 카드는 줄곧 중동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사우디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반대 종파인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사우디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으니 사우디의 입장에서 이란은 반드시 박멸시켜야 하는 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란을 주적으로 두고 있는데, 왜냐면 이스라엘에 폭탄을 던지고 공격을 가하는 모든 세력들, 가령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나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 정권 등이 배후에 전부 이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란이라는 공통의 주적을 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계 회복을 시도했던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가 실용주의라는 이름 아래 꽤 나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시기 이스라엘은 이란의 무기를 간접 지원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1979년 이슬람 혁명을 거친 이란은 팔레스타인 해방을 이슬람의 의무로 규정했고 이스라엘은 이슬람의 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깊어진 갈등에 두 나라가 선택한 건 바로 그림자 전쟁이었죠. 당사국이 직접 싸우지 않고 대리 세력을 통해 싸우는 것을 그림자 전쟁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림자 전쟁이 직접 전쟁으로 변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작년 4월 이스라엘이 다마스쿠스 이란 영사관을 공습하면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들이 사망한 사건이 도화선이 된 건데요.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진실의 약속작전이라는 이름으로 330발 이상의 드론과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발사했습니다. 1979년 이후 발생한 첫 직접 공격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작년 9월 그린 비퍼 작전입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시리아 전역에서 5,000개의 포출기를 동시에 폭발시켰는데 각 기계에는 3g의 PETN 폭약이 숨겨져 있었고 모사드는 헝가리의 위장회사를 설립해 공급망에 침투했습니다. 이 작전으로 12명이 사망하고 2,750명이 부상당했으며 1,500명 이상의 헤즈볼라 전사들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됐죠. 그리고 얼마 뒤 이스라엘은 82발의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베이루트 지하 헤즈볼라 본부를 공격해 하산 나스랄라를 포함한 20명 이상의 지휘관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중동의 불씨라고도 불리는 이란의 핵은 놀랍게도 미국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은 1970년대 팔라비 왕조 시절 미국의 지원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란은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민간 원자력 발전 목적의 핵기술 도입이 주된 목적이었죠. 실제로 미국과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전까지는 깊은 유대 관계를 유지했던 동맹이었습니다. 그러다 운명의 1979년에 모든 게 바뀝니다. 이란이 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되며 반미 성향의 호메이니 정권이 들어서자 미국은 핵 협력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때부터 핵무기 개발을 목표로 한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당연히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했고 이란은 미국의 반대와는 관계없이 핵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2025년 현재까지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즉시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죠. 이란의 핵보유를 막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은 상당했습니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우라늄 농축 활동을 제한하고 국제사회 핵사찰을 받는 대신 미국과 유럽연합이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협정을 가까스로 체결했었습니다. 159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합의문에서 이란은 저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97% 감축하고 농축도를 3.67%로 제한하며 원심 분리기를 19,000개에서 5,060개로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1,000억 달러 이상의 동결 자산이 해제되고 제재가 풀렸죠. 그런데 2018년 트럼프의 등장 이후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2018년 5월 8일 트럼프는 일방적으로 이 합의를 파기하면서 이란이 비밀리에 미사일 개발과 중동 내 테러 단체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최대 압박 전략이라는 강경 노선을 택한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트럼프의 생각과는 반대로 이란이 핵 개발을 가속화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2015년 오바마와 합의 당시 약 12개월 걸릴 것이라던 핵무기 제조 시간은 지금은 이번에 폭격한 포르도에서 단 이틀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 폭격으로 포르도와 나탄즈의 지하 농축 시설이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란이 사전에 상당량의 농축 우라늄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속될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란의 보복 다짐을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란은 예멘의 후티 반군,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등 다양한 대리 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동시에 움직일 경우 전쟁은 단일 국가 간 충돌이 아니라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는 다자전 양상으로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이미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폭격은 전면전 선언이나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니까요. 게다가 트럼프는 SNS에 정권교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지만 만약 현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왜 정권교체가 없겠느냐고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정권교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최고의 압박 카드를 꺼내들고 서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해협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폭이 상당히 좁은 바다는 맞습니다. 길이 약 160km에 폭은 가장 좁은 곳 기준으로 50km 정도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 해협을 통해 매일 2천만 배럴의 석유가 지나갑니다.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더 중요한 건 이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가 대부분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시장을 향한다는 겁니다. 한국으로 오는 중동산 원유의 99%가 이 해협을 거치는데 이게 막히면 한국 경제에 미칠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텐데요. 실제로 국제해운업계는 이미 경계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홍콩 선사인 코스 위즈덤 레이크호, 마셜 제도에 등록된 사우스 로열티호 등 초대형 유조선 2척이 미국의 이란 폭격 직후 호르무즈 해협 초입에서 항로를 정반대 아라비아의 방향으로 급변경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시작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에게도 직격탄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미국 제재로 원유 수출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하루 수십만 배럴의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출하고 있는데 중국이 90%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원유 수출은 이란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국내 총생산의 25%를 맡고 있는 중요 산업입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자살 행위라며 이란 경제가 해협을 통한 수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숨통을 끊는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이란 경제가 먼저 마비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란 의회의 의결은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해협 봉쇄 최종 결정권은 이란 최고국가안전보장회의에 있고 회의 결정은 최고 지도자 제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메네이는 23일 X에 시오니스트적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엄청난 범죄를 자행했다며 응징당해야 하고 지금 응징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글로벌 에너지 안보에 대한 공격으로 읽힐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중국 등 이란의 우호적인 국가마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페르시아만과 그 부근 수역은 중요한 국제 화물, 에너지 무역 통로라며 이 지역의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국제사회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삼성과 LG는 대체 항구를 비롯해 육로 수송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정유업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비해 중동산 원유를 대체할 단기 물량 찾기에 나섰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정말 아찔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중동산 원유의 99%가 이 해협을 거쳐오는데 봉쇄되면 대체 공급원을 찾기도 어렵고 유가 폭등은 불보듯 뻔한 일이니까요. 결국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방안은 벼랑 끝 전술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자국 경제동맥을 스스로 끊는 자해 조치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메네이가 이 자살적 카드를 정말로 사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란이 진짜로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면 그 피해는 이란만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메네이는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까요?
그리고 미국까지 깊게 관여된 이번 이란, 이스라엘 사태의 끝은 어떤 결말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